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니까 뭐 좀 외모가 업그레이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2%보단 낫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요. 아, 2%가 네. 낫습니까? 당연하죠. 네, 2%안 낫습니다. 저 잘립니다. 예, 2%는 오늘 네.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의료 문제, 네. 뭐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교육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시니까. 네, 요즘 뭐 지방 의대까지 꽉꽉 채운 다음에 서울대 공대로 간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의대 강남에서는 뭐 학교 관두고 이때다 의대 갈 기회가 왔다 뭐 난리라는데. 직장인 대상 야간대 입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의대로 가려고? 네, 김상훈 기자도 고민하는 의대 얘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굉장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참에 교육 문제도 좀 넓혀서 얘기를 들어볼까. 마침 교육 문제 하면 한국 최고의 교육 문제 아주 전문가. 잠깐 아무도 모르게 영국에서 한국에 일정이 들리셨는데 네, 저희가 귀신같이 알고 어딜 들어오셨다고 바로 섭외해서 모셨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국에서 예, 급히 오신 거예요. 바로 내일 서울대에서 중요한 대입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참석해달라고 해서 어. 마침 이번 주에 제가 수업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예. 이제 박사과정 수업도 없고 해서 미리 이제 딱 일주일만 한국에 오기로 예정을 했는데 예. 또 그걸 어떻게 제작진께서 귀신같이 하시고 저희는 일본 바로 연락을 가보고 주시길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스토킹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오신 김에 한번 또 시간 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 요즘 영국에서도 이제 입시와 관련된 그런 연구 하시잖아요. 입시라기보다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교육 시스템의 어떤 변화나 비교 연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진보하고 보수하고 공유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네. 패러다임 때문에 어떤 교육 담론이나 정책의 공백이 생깁니다. 우리가 못 보는 부분, 안 보는 부분이 생겨요. 사람이 항상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것 때문에 잘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모든 패러다임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전 크게 한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계 교육. 옛날에는 이제 이걸 인문계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실업계에 대비해서 네. 일반계 교육만 주로 생각하고 직업 교육은 도외시하는 것. 우리나라가 이제 직업계고 다니는 비율이 18%인데 OECD 평균이 45%니까 뭐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의 자율, 기관의 자율은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율은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자유로운 사립고를 만들어야 된다. 대입 자율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의 자율을 얘기하는 건데 예. 네. 그거를 강조하는 담론은 뭐 한 20-30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고 여러 정책화도 됐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개인의 자율이거든요. 개인의 자율이란 이제 학생의 자율, 교사의 자율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진짜 후진국이거든요. 작년에 마침 이제 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뭐 중요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인격 모독이나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교권뿐만 아니라 예. 일상적인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뭐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네. 하여튼 뭔가 그런 선택할 수 특성을 있는 가지고 자유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마 오늘 주제와 제일 연관된 얘기일 텐데 학생들 간의 불평등은 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을 좀 더 뭐 이른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려면 뭐 어떤 제도를 해야 되느냐 사회적 이동성을 키우려면 어떤 제도를 택해야 그렇죠. 되느냐 예. 이런 논의는 있지만 대학 간 불평등에 대해서는 담론과 정책이 없다. 대학 간 불평등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예. 3프로 TV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투자하느냐 이걸 보면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대는 드디어 이제 1년에 6천만 원으로 올랐었고요. 근데 연세대가 되면 바로 4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성균관대가 되면 2,8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중앙대가 되면 1,900만 원이 되고 4년제 대학 최하위권이 되면 1,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딱 순서대로군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학벌 때문에 대학을 이제 명문대로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 학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돈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교육의 질이 높으면 그럼 상위권 수험생들이 그 대학을 선호하게 되고 예. 그게 이제 굳어지면 대학 서열과 학벌이 되는 거죠.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포항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한예종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보면 생기자마자 최상위권 대학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서울대하고 견주는 그런 대학들이 되는데 그러면 생기자마자니까 아직 동문의 파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예. 네.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별로 없고 아직은 그렇죠.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뭐 일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그 상태에서 생기자마자 바로 최상위권 대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많이 쓰니까. 학벌 때문에 대학 서열이 생긴다기보다 결국은 재정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그게 대학 서열이 되는 거고 예. 그것이 굳어지면 이제 학벌이 된다. 그래서 결국 뭐 요즘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다시 좀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서울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는 오히려 한 50%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2010년대 이후는 한 30%대밖에 안 되죠. 저 때만 해도 사실 지방 국립대는 갈만한 대학이었는데 예. 저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왜 하느냐, 경쟁이 왜 이렇게 심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원래 교육률이 높아.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는 원래 다 그래. 과거 제도도 있었고 다 그런 거야. 저는 그것도 뭐 꼭 뭐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외에 제도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제도적 기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 간 격차다. 격차를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이거든요. 영어로는 똑같이 이니퀄러티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학생을 어떻게 뽑아주고 해서 학생 간 불평등을 어떻게 좀 보정해 줄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지만 대학 간에 뭐 같은 거점 국립대인데도 서울대하고 다른 대학들하고 무려 3배씩 차이 나는 그럼 왜 그런 엄청난 일은 불평등은 왜 계속 일어날까요? 도외시에 왔고 심지어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쪽에서조차 늘 학벌 때문에 대학 서열이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없애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던 학벌을 나누면 쉐어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예.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보고요. 뭐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인문계 교육만 강조하고 실업계 교육, 직업 교육은 등한시하는 것 그리고 교사 학생의 자율이 중요한 건데 개인의 자율, 기관이나 학교의 자율만 강조해 온 것 그리고 대학 간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담론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눈에 띄는 한국의 그 교육 패러다임의 특징이라고 보고 예.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른 나라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또 이제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뭐 상당히 거창한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작년에 불려 나왔을 때는 킬러 문항 때문에 불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날렸죠 킬러 문항 때문에. 킬러 문항 진짜 난리였는데 예. 결국 이제 수능을 치르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킬러 문항은 없어졌다고 정부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상황이 맞아요. 예. 오히려 평균 성적은 많이 떨어지고 평균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난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제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다. 그리고 좋은 정책 목표다. 다만 킬러 문항을 이제 없애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평가라는 특이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점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면이 있어서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만점자가 지나치지 많아지지 않게 난이도를 좀 잘 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과연 그런 식으로 이제 미세하게 잘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그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죠 사실. 근데 사실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데는 또 나름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것만 얘기했으면은 잘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카르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카르텔 얘기하면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로 교사들이 사교육업계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맞아요. 교사들이 일반 참고서나 문제집을 집필하는 것은 원래 허용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설 모의고사는 조금 다른 컬러잖아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부적절하다고 이제 그 얘기할 수 있고 뭐 근데 좀 표현은 좀 과도한 표현이죠. 카르텔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하면 담합이잖아요. 예. 그렇죠. 짜고 치는 거죠. 야, 내가 수능 들어가서 출제 들어가서 이런 문제 낼 테니까 너 이런 거 가르쳐. 이 정도 돼야 이게 담합인 건데 네. 카르텔인 건데 실제로 뭐 수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게 드러나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공교육계에 있는 교사가 사교육업계에 사설 모의고사 출제를 하는 것은 이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막 조사도 하고 이제 앞으로 못하게 이제 규정도 정확하게 만들고 했거든요. 이 와중에 수능 출제에 들어가는 교사들이 평가위원으로서 들어가는데 검토위원으로서 들어가는데 네네. 수능 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사들의 평균적인 노하우의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아, 왜? 그러니까 출제를 가장 해봐야. 출제 검토에 숙달된 분들은 네. 그런 카르텔이라 능력을 많이 인정받고 있으니까 사설 모의고사 출제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경력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가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그런 분들을 수능 배제됐군요. 출제에 동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그 사람 빼고.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국제 경기를 하는데 국가대표 일지는 출전을 못하고 이진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제 검토에 노하우가 떨어지는 분들이 출제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예. 난이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실패한 거죠. 사실 정부가 내건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큰 실패죠,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정책 실패인데.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타당하고 당연한 어떤 그런 정책 목표만 얘기했으면은 잘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다소 약간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정책 목표까지 같이 섞이면서 뭔가 정부 스스로 자승자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약간 쉽게는 내고 싶은데 순위는 미세하게 내고 싶고 두 가지 그 양면된 목표. 킬러라고 하는 예. 아주 어려운 문제는 배제하고 하지만 평균 난이도는 조금 높여서 네. 만점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은 이제 막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미세하게 이제 난이도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실패하게 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카르텔을 없애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린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이면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문제는. 왜요? 올해 실패했으니까 아니 내년이라고 해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분들을 갑자기 또 대거 늘 다시 수는 기용한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뭐 좀 두고 볼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출제 난이도 조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난맥상은 올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만이 아니라 올해 이후에도 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특단의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바뀌진 뭐가 않는군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영국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수능 개편안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그것도 뭐 하여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어려운 수학은 좀 빼줄게. 과학도 너무 어려운 건 빼줄게.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소통하고 있는 뭐 예.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 뭐 입시 전문가들이죠. 예. 이분들도 다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대입제도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많이 해본 편인데 네. 이런 입시를 보는 나라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쉬워졌다는 건 그래도 선택 과목을 좋은 거 없애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수능 개편의 핵심은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과목을 없앤 겁니다. 선택 네. 과목. 원래 이제 사회나 과학의 선택 과목은 한 20여 년 전부터 도입이 돼서 꾸준히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는 국어하고 수학에서조차 선택 과목을 같이 또 집어넣어 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 선택 과목제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더 논란이 증폭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8학년도 수능부터 새 이제 개편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먼 것 같지만 바로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고1 학생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매년 고1. 근데 이 와중에 그러면 선택 과목으로 인한 유불리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문과 침공이니 뭐니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그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선택 과목을 아예 없애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네. 저도 사실 그게 그래서 되게 그 와중에 궁금하던데. 이제 수학에서도 순수 이과 수학이라고 부르죠. 네. 요즘은 이과 문과라는 용어가 정확하게는 안 쓰입니다만 이제 문과 수학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순수 이과 부분을 얹어가지고 추가해서 이과 수학이 되는 거잖아요. 미적분이 예. 들어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새로 나오는 교육 과정에서는 심화 수학이라고 불리는데 정확히 미적분 2하고 기하입니다. 네네. 이건 수능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수능 역사상 최초의 일이죠. 선택 과목이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특히 사회과학에서. 그래서 사회과학은 고1 때 배우는 것만 출제가 되고 수학에서는 순수 이과 수학 부분이 빠지고 예. 이건 전 세계 대입시험 시스템들을 비교해 보면 진짜 보도 듣도 못한 아주 희한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킬러 문항 없앤 거하고 마찬가지로 시험을 조금 쉽게 내자.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걸 자꾸 가르치니까 또 과외도 많이 하고 뭐 입시 사교육이 너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험을 조금 쉽게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뭐 취지야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 저는 그 결과 우리나라 입시판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이건 수능 제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예. 입시판, 대입 제도 전체 판이 크게 흔들리는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18년도에 대입 공론화라는 것을 계기로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뭐 학종에 좋다, 뭐 정시 즉 수능으로 네. 뽑는 게 좋다 해가지고 막 논쟁을 했고 예. 그래서 공론화라는 과정 아시겠지만 수백 명이 참여해가지고 뭐 몇 달 동안 계속적인 그렇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냈잖아요. 네. 결론이 이제 그 정시 즉 수능 위주로 뽑는 정원이 계속 줄고 있었는데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거의 한 30% 정도로 올린다. 예. 뭐 그리고 학종이라고 하는 것에 그 비교과 부분이 주로 불만의 대상이 되니까 비교과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었고요. 대폭 축소하는 많이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어쨌든 사회적 일종의 타협안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사회적 타협안에서의 그 기본 전제는 여기서 정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의 정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8학년도 이전의 정시는 수능만이 아니라 이제 내신 성적도 들어갔고 또 막판에 2008학년도에서는 거기다가 정시에서도 논술을 봐가지고 그때 맞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수능도 잘 봐야 되고 내신도 잘 챙겨야 되고 논술도 잘 봐야 되는 예. 이게 이제 아우성이 나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거를 해체해 버렸거든요. 네. 저 정시 논술은 아예 그냥 일거에 폐지해 버리고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거의 수능 100%로 뽑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08학년도 이후에 이제 정시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대입 공론화 논쟁이 있을 때에도 기본 전제는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뽑는 것 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범위가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되면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도저히 수능만으로는 뽑을 수 없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런 데에서 이과 수학 하는 애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과 수학은 어떻게 반영해? 아 그건 내신에 있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그 과목을 이수를 할 테니까. 네. 예. 그러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을 합산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학도 이를테면 뭐 우리 대학 공과대학에서 학생 뽑는데 물리1, 물리2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을 좀 우대해 주거나 그걸 필수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수능에는 그런 과목이 없으니까 예. 내신을 이제 합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유지되었던 그리고 2018년도 대입 공론화의 기본 어떤 전제였던 정시는 수능만으로 뽑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정시에 이제 내신도 합산이 되고 심지어 서울대에서는 지금 요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시에서 심층 면접을 보겠다. 예. 정시에서. 심층 면접은 이제 수시에서는 봐온 건데 네. 그걸 정시에서도 보겠다. 그러면 이제 정시의 수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대학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능으로만 뽑은 학생보다 이것저것 고려해서 뽑은 학생이 낫더라. 그러니까 다른 건 별로고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을 뽑는 것보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뽑는 그런 자율권은 많이 달라. 최대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대학의 입장인 것 같던데. 그렇죠.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은 모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선발하는 것을 선호해 왔어요. 예.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만으로 뽑은 학생에 비해서 뭐 수시 또는 특히 학종에서 뭐 이를테면 내신 성적도 보고 수능도 뭐 최저학력 조건 이런 것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심지어 면접도 보고 해서 두루두루 보고 뽑는 것. 이렇게 뽑힌 학생이 수능만으로 뽑힌 정시로 뽑힌 학생보다 더 대학에서 성적도 좋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중도 이탈률도 낮고 이런 학생들은 되게 재수 잘 안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들은 이제 선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 교육계에서도 어쨌든 대입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공교육을 좀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내신도 반영해야 되고 막 그렇지 무슨 수능만으로 뽑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2018년에 있었던 학종과 정시와 관련된 그 논쟁에서도 우리나라 공교육계하고 대학 쪽은 다 학종을 지지했어요.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그랬습니다. 진보 엘리트도 그쪽을 지지했고 보수 엘리트도 그쪽을 지지했던 거죠. 시험만으로 뽑지 말자. 근데 대중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엘리트하고 대중이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정착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하고 대중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을 강조하면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포퓰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뭐 인기 영합적인 정치이지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정치학에서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엘리트가 있고 대중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엘리트가 아니라 엘리트한테 이렇게 놀아나지 않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겠어. 이런 태도가 이제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우파 포퓰리즘도 있고 좌파 포퓰리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이렇게 딱 간극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한 거의 최초의 사례인 것 같아요. 대중은 야 니들이 하자는 대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입시제도 하고 뭐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비교과도 봐가지고 이렇게 뽑으니까 더 죽어나더라.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 준비하기 더 돈만 힘들어. 더 많이 들죠. 철인 5종 경기가 철인 10종 경기가 되더라.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철인 5종 경기 하던 애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그 부담을 줄여주지는 않고 거기다 종목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싫어하죠. 대중이 뭐 수능 시험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이 꼭 바람직한 시험이라고 믿어서도 아니고 수능 시험이 최고야라고 무슨 이데올로기에 중독돼서도 아니고 그냥 수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뽑자고 엘리트들이 주장해서 그거대로 해보니까 죽어나더라는 거죠.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안 되겠구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추가된 종목에서 여러 가지 반칙들이 벌어지니까 혐오감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그리고 이과 수학이 없어지면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계기로 대학에서 내신도 반영하고 면접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종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대중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 2018년에는 반발했는데 2028년에는 반발 안 할까? 그렇겠죠. 저는 그게 우려되는 거고. 그래서 마침 내일 있을 그 서울대에서 벌어지는 그 심포지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서울대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입시 개혁안들을 발표를 하십니다 내일.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약간 저 불경스러운 스포일러가 될까봐 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1시 반부터 서울대 중앙도서관 옆에 그 관정관에서 하니까 가시면 되는데 보도도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우리가 대중의 어떤 일반적인 심리를 캐치하지 못하고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교육적 가치, 대학의 자율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근데 거죠. 그건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시험으로만 하는 게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등하기도 하고 심플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선진국의 교육 방향하고는 잘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 아닙니다. 선진국 대부분 시험으로 뽑죠. 예. 우리가 이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이 이제 특히 시험도 보지만 시험 아닌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른바 비교과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주로 자기소개서가 하고 이제 추천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입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교육 미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수로 한 줄 세우기 하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획일화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점수로 한 줄 세우기에서 뽑습니다. 그냥. 아. 근데 왜 괜찮아요? 왜 외국은 왜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는 의 입시 경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유럽 대륙 국가들이 대체로 이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여기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대학들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교육의 질이 비교적 고르다. 똑같은 이런 돈을 의미거든요. 쓰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하도 이제 그 대학 외에 그랑제골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시니까 프랑스를 일단 제껴놓고라도 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랑제골 같은 이제 별도 엘리트 교육기관 없고 다 유니버시티 대학인데 근데 이 대학들이 독일이 열 몇 개 주로 돼 있거든요. 주에서 이제 두세 개씩의 좋은 대학들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전체에 수십 개의 비교적 질이 고른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대학들이 이제 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많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준화라는 말을 이상하게 두 가지 의미로 섞어서 씁니다. 하나는 대입제도에서 평준화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의 교육 품질에 있어서의 평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대학의 교육 품질의 평준화예요. 네.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교육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예. 그건 이제 교육 품질의 평준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준화란 말을 주로 어떻게 많이 이해하냐면 그냥 일정 성적만 이상 되면 그냥 받아주는. 근데 어디에 몰리면 추첨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 고교 평준화라는 게 처음 시작될 때 흔히 뺑뺑이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추첨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대학에서 교육 품질이 평준화된 나라들은 꽤 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입학 제도까지 그런 식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진짜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과목별 20점에서 10점 이상만 넘으면 어느 대학 어느 과나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지원자가 몰린 대학이 있겠죠. 그럼 이제 추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교 평준화하고 상당히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학 교육 품질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품질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모습은 프랑스와 전혀 다릅니다. 그게 그 유명한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핀란드는 한 줄 세워서 학생을 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거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정작 최고의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는 한 줄 세우기에서 거기도 뽑아요. 수능처럼 시험을 거기는 보고 내신도 안 봅니다. 내신도 안 무조건 보고 시험, 무조건 시험. 시험이에요? 대입 시험. 핀란드는 대입 시험이 특이하게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보는 과목별 논술형 입시가 있어요. 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영국의 A-레벨, 독일의 아비투어 뭐 이런 시험들. 우리나라는 논술과는 달리 이제 과목별로 보죠. 근데 이제 국어도 논술형이고 사회도 논술형이고 뭐 수학도 논술형, 풀이과정 다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시험인데 예. 핀란드에 그 대입 시험이 있고요. 논술형 대입 시험이 있고 본고사가 있습니다. 본고사가 많이 존재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일본하고 핀란드밖에 없어요. 근데 핀란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몇십 년 동안에는 심지어 요 본고사만 가지고 학생을 뽑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 대입 시험으로도 좀 뽑자. 그래서 일부는 대입 시험하고 본고사를 이제 합산해서 예. 어쨌든 성적 순이죠. 예. 그럼 어쨌든 내신은 반영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줄 세우기 해서 뽑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무슨 심리학과에 정원이 100명인데 300명이 지원하면 쭉 줄 세워서 100등에서 자릅니다. 예. 거기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왜 사교육 문제는 없습니까? 핀란드는? 핀란드도 사교육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심하지 않은 거죠. 핀란드도 내가 헬싱키 대학 공대를 꼭 가고 싶은데 그 본고사 준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학원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만큼 심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꼭 헬싱키 대학을 가야만 하겠다라고 강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대학도 수준이 비슷하니까. 높으니까, 예. 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예. 물론 그냥 여러 뭐 가지 이유로 이제 무슨 기준으로 뽑긴 뽑아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 그냥 성적순으로 뽑읍시다. 그냥 성적 순위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입학 제도를 보면 프랑스가 한쪽 극단에 있고 핀란드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지금 2020년 통계를 보니까 독일의 모든 대학 모든 학과 중에 60%는 프랑스처럼 뽑아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일단 받아줘요. 예. 근데 나머지 뭐 의대라든지 이런 인기학과를 포함해서 한 40% 정도의 사람이 학과는 몰리는 학과들이 있겠군요. 이런 학과들은 거의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거의 성적순으로. 예. 독일은 이제 성적이
대입 시험하고 내신하고가 이제 1대2 정도의 비율로 합산이 되는데요. 그 합산된 성적 가지고 뽑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기 입학제라고 해서 특이한 그 한 5분의 1 정도 그렇게 특이하게 뽑아주는 게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성적 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평준화죠. 어떤 의미에서 평준화? 대학의 교육 품질이 고르다는 의미에서는 평준화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런 평준화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입학제도의 평준화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평준화는 그냥 프랑스만 평준화인 줄 알아요. 근데 입학제도만 봤을 때는 프랑스는 완전한 평준화, 핀란드는 반대쪽에 완벽한 비평준화.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독일은 그 중간쯤 되는 거죠. 근데 독일이나 핀란드처럼 돼도 우리처럼 과열 경쟁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대학들의 교육 품질이 비교적 고르니까. 우리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너무 결정적으로 이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인생을 결정하죠. 게다가 그때도 어떤 제가 뭐 통계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그 좋은 직업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대기업을 가거나 의대 가는 것도 똑같아요. 의대를 가야 의사가 될 수 있고 의사를 가는 게 다른 것보다 훨씬 직업적으로 고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서로 의대 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시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뭐 시간과 뭐 예. 기회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야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을 안 가도 어지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대입 경쟁이 줄어들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한 미신이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 교육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고졸 대비 대졸 임금 격차,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는 늘 OECD 평균 근처였어요. 지금 OECD 평균이 대졸이 고졸 대비 평균 42% 정도 더 소득이 많습니다. 예. 세전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네. 나중에 세금 내고 하면 이제 좀 더 줄어드는데 줄어들겠죠.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36%입니다. 고졸자 대졸자? 예. 옛날에는 OECD 평균보다 좀 더 높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정도 언저리예요. 예를 들면 영국이 40%고 프랑스가 38%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예. 물론 북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격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네.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한 20% 정도 차이 납니다. 고졸 대비 대졸 소득 차이가. 그런데 그 유명한 독일이 뭐 직업 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고졸자도 소득이 높다는지 하지만 고졸 대비 대졸 소득이 5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미국이 50%가 넘는데 미국 못지않은 차이가 나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도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대졸이 고졸보다 생산성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네, 예. 그만큼 그렇죠. 많이 배우고 고등 지식과 학문을 익혔으면 맞습니다. 당연히 뭐 높은 거죠. 그건 어쩔 수 자본팁도 없는 많이 거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만 그 차이는 격차. 나라마다 다른데 예. 그 차이가 우리나라가 유난히 심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좀 뭐랄까 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좀 너무 대학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은 대학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그것 때문에 고졸 대비 그 대졸 임금 격차가 실제 그 대학들을 제외하면 이제 더 클 텐데 그것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반론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대입 경쟁이 심하다라는 예. 주장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아니 고졸 대비 대졸 임금 격차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유난히 큰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대졸자 간의 임금 격차는 상당히 크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대기업 대 중소기업, 뭐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크니까 그거는 크지만 또 하나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1990년대 이전에는 80년대까지는 그게 임금 격차가 10% 20%밖에 안 났거든요. 예. 일본이 지금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한 80%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대입 경쟁이 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그때도 대입 경쟁 굉장히 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적었던 시절에도 우리나라 대입 경쟁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시장 가지고 우리나라 대입 경쟁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노동시장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간 재정 격차, 그로 인한 대학의 교육의 질의 격차, 이미 대학이 이것 때문에 대학 간 편차, 즉 대학 서열이 예. 심해지고 이게 굳어지면 이제 학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학벌이 다시 피드백해서 대학 서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예. 또 요즘은 이제 뭐 서울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서 매력을 막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이 그런 후광 효과를 입어요. 예. 그래서 그게 또 대학 서열에 영향을 줘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에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재정 격차, 그로 인한 교육의 질의 격차다. 그것 때문에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많이 달라지고 실험 실습비도 달라지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도 달라지고 교육 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대학 갈 때 이미 능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서울대학과 뭐 서울 시내 한 중위권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예. 능력의 격차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왜? 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태능 선수촌을 다니고 있고 예. 얘는 시립 체육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음. 제공하는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질이 달라요. 여긴 트레이너도 더 좋고 기구도 더 좋고 시스템도 더 체계적이고 그러면 애초에 그 능력의 격차가 대학에 진입할 때 능력의 격차가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오히려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학벌을 우리가 안 보겠다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뭐 실제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죠. 예. 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서울대 및 뭐 또는 스카이 또는 인서울 대학 출신 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 조금 줄어들고 말았어요. 더 이상 안 줄어듭니다. 많이 안 줄어든다. 왜? 결과적으로 이미 벌어져 있으니. 교육의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과 구립체육센터 다니는 사람이 결국 차이 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평균적인 능력이 오히려 더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예, 능력의 예.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요즘 민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서 예.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예. 이런 게 이상하게 언론에도 잘 보도가 안 되고 공식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아니 아무리 출신 대학 가리고 뽑아도 뽑아놓고 보면 서울대다. 스카이가 많다. 스카이가 많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학벌이라는 것이 가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인한 어떤 그 메테르 무슨 대학 출신 이것도 있을 것이고 그 고유한 능력의 플러스 알파로 시장 가치 이외에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런 예. 말 후광 효과 이런 그렇죠. 건데 네. 이 후광 효과를 아무리 제거해도 결국 이 개개인의 본원적인 어떤 능력의 질적 차이, 특히 대학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대학 다니는 동안 오히려 더 증폭돼 버린 이 차이는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보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제도를 쓰든 간에. 그 재정의 격차는 왜 일어납니까? 이게 그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대학을 평준화를 좀 시켜줘야 결국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제도의 평준화보다 오히려 이제 교육 품질의 평준화가 필요하고 예. 그렇다면 이공계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지만 포항공대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우리나라에 한 열 몇 개 더 있었으면 예. 적어도 이공계에서는 아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지 이런 풍조가 생겼을 겁니다. 그걸 왜 안 될까요? 억지로 좀 강제로라도 좀 나눠주면 안 되나? 그게 이제 교육부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 중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킨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정희 정권에서 대학 평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다음 거였었습니까? 단계로. 저는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던 분한테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대학 평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 이제 뭐 D-Day가 언제야 이런 것까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미 중학교 평준화 해봤고 고등학교 평준화 해봤는데 했으니까.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사립학교마저 다 평준화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그거를 이제 흔히 뺑뺑이. 뺑뺑이 그러니까 어. 이제 추첨으로 이제 배정하는 것 그것만 이제 표피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주도면밀한 면이 있었죠. 재정을 평준화시킵니다. 아. 공립고등학교는 원래 좀 뭐 재정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았겠지만 예. 사립은 좀 빵빵하겠죠. 괜찮은 사립에서부터 진짜 그렇죠. 허약한 사립까지 예. 굉장히 편차가 컸거든요. 예. 이걸 몽땅 다 전문 용어로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라고 부르는데 재정을 정부 재정을 확 들여가지고
다 정부 지원 사립학교로 만들어서 재정을 다 평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사학연금까지 이제 정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사학연금을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어떤 유물론자로서의 어떤 면모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때 좌익이었고 예,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만주 군건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만주군 장교였죠. 만주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군부가 주도한 그런 국가지만 그렇죠. 일본 내 이상주의자들이 거기 가서 야, 그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건 너무 허약한 거야. 소련 영향도 받은 거죠. 당시 소련이 혁명 이후에 이제 계획 경제를 통해서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도입해 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 그랬던 나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기시노부스케 일본의 나중에 총리도 했던 이런 사람도 한때 좌익에도 취하고 만주국 가서 일하다가 일본에 가서 전후에 이제 정부 주도에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서 그건 사실 2차 대전 이후가 아니라 1940년 이제 전쟁 와중에 2차 대전 와중에 이제 일본의 그런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 그 체제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도 사실 지속이 되죠. 그래서 관료 중심의 정부가 아주 강한 주도권을 가지는 일본에서는 그 대빵을 이제 대장성에 한 거고 그런 이제 성장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 이제 집권해 가지고 이식을 자기 버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기시노부스케가 이제 아베 총리 전 총리의 이제 외할아버지죠. 예. 기시노부스케하고 이제 재회를 하죠. 만주국에서 만들어 보려던 그 이상 국가를 우리가 이제 이번 60년대라 한국이라는 어떤 특이한 조건에서 이제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소련에서 먼저 쓴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계획이란 예. 말을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쓰긴 했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좀 옆길로 샜습니다만 네. 상당히 유물론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대학 평준화가 됐으면 그래서 그 무슨 학생 배정 방식의 입학제도의 평준화만이 아니라 재정의 평준화, 교육의 질의 균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체제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것을 힌트 삼아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에 근거해서 사립학교까지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 평준화를 아하.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더 집권했으면 우리나라가 대학 평준화가 되고 수도가 이전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지 않았을까. 이야. 그러면 지금의 입시 문제는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사회가 좀 달라졌겠죠 지금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좌익 우익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열심히 논쟁하는데 네. 한국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어쨌든 그거에 사실은 과열된 입시 제도의 지금 끝판왕처럼 보이는 게 의대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범 선생님 모신 것도 요즘 막 의대 때문에 난린데 의대 정원.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뭐 의사들은 반대하고 합니다만 학부형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 애들도 의대를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럼요. 뭐 주변에서 보면 좀 젊은 분들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의대 입시에 도전 수능 다시 볼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의대 이제 인기가 높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의대는 인기가 좋습니다. 돈을 네. 많이 버니까 심지어 그렇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의사하면 물론 우리나라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네. 대부분 거기는 의사들이 공무원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꽤 높은 소득과 지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독일,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도 의사들 의대 인기 좋습니다. 의대 가려면 성적 좋아야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다가 그게 극단화된 계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IMF 외환위기죠. 이후에 그렇죠.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평균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사람들 눈에 다시 들어오면서 의대 인기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한 단계 확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 의대가 차고 나서 서울대 공대가 찬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이 엄밀하게는 그때는 맞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국 의대 그랬죠. 다 채우고 서울대 공대가 차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중위권 의대까지 차고 이제 서울대 공대가 차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한 중반부터 이게 의대 진짜 인기가 사실 다시 그랬죠. 업그레이드 되죠.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더 극단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전국 의대가 차고 이제 서울 공대가 차는 또 엄밀하게 안 그래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는 또 아직도 일부 의대보다 이제 합격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더 극단화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대입 경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학 서열로 인한 경쟁이 있고 또 하나가 전공 서열에 의한 그렇죠. 경쟁이 있습니다.
대학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의 격차, 그로 인한 대학의 교육의 질의 격차, 이게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공 서열의 격차는 노동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의대만이 아니죠. 컴퓨터공학과가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왜? IT 쪽에 인력이 모자라고 뭐 그 개발자들 대우고 굉장히 좋아지니까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고. 그렇죠. 교대 인기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갔죠. 네. 왜? 학생 수 줄면서 선생님 교사 인기가 떨어지니까. 덜 뽑을 거야. 그러면 내가 교대 간다고 해서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니까, 그럼 노동 시장의 상황, 예측 이런 걸 반영해서 인기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의대는 어떠느냐? 뭐 통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7년 동안 우리나라 개원의 평균 소득이 무려 55%가 높아집니다. 그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22%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 증가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소득 증가가 생깁니다. 이게 당연히 소문이 나죠. 사람들이 그렇죠. 알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대 선호 현상이 더 극단화된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빨리 늘었을까요? 의대는? 모르십니까?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네. 기사들이 비급여.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비급여, 됐지만, 비급여, 실손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비급여, 실손보험,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미용의료, 그렇죠. 이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실손보험이 확대됐는데 이제 그걸 계기로 비급여 상품을, 의료 상품을 아주 손쉽게 권하고 이용할 네. 수 있는 체제가 되고, 그게 마치 공장처럼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수 치료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되고, 요즘 이제 정부에서 손댄다고 하는 혼합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하고 급여를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예. 지금 다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제 마침 그거를 규제하고 하겠다고 나섰는데 아직 구체안을 안 내놔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2010년대 정도부터 그런 비급여, 실손보험을 활용한 비급여,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미용의료 이런 것들이 대폭 커지면서 거기로 의사분들이, 개원의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그것이 전체적인 개원의의 소득 증가를 주도하죠. 예. 그래서 개원의 평균이 뭐 55% 증가한 거지 7년 동안. 실제로 그런 분야에서는 뭐 100% 이상 증가했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러면 하단이 낮아진 게 아니라 상단이 높아지는 거죠. 불평등이라는 게 하단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상단이 높아져도 불평등이 되잖아요.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쪽으로 확 커지니까 사람들이 의대를 더 가야겠.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더 가야 될 이유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방정식이죠. 단순히 의대 정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밑에서 새는 독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실손보험, 비급여, 미용, 이로 인해서 이제 새는 독이 생긴 건, 이제 새는 구멍이 생긴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필수 의료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죠. 3원 연립 방정식이 된 건데 XYZ 미지하게 세 개는 그렇죠.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된 건데. 예. 근데 뭐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계시고. 그러면 이제 뭐 증언은 어느 정도로 하고, 여기선 뭘 규제하고 저기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지원하든가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시 시스템을 좀 새로 맞춰보자. 그런 논의가 뭐 꾸준히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아시겠지만 2020년에 그렇죠. 이제 500명 증원하고 공공의대 설치하는 이런 방향의 개혁안, 물론 이제 반대에 부딪혔다가 코로나 와중에 정부가 버틸 수 없었겠죠. 이제 결국 그렇겠죠. 철회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번 정부에서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방정식을 잘 풀고 2,000명을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보건복지부안은 500명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2,000명. 이건 좀 믿기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막을 보면은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 각 대학에 예. 의대 정원 몇 명쯤 늘릴 수 있어, 늘리길 원해. 이걸 이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400명에서 3,500명인가 사이, 그 정도로 나왔어요. 최저 설문조사 최우선이. 응답이.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한 2,000명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설명하기로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의 공식 자료에 나와요. 발표 자료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수치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을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난 2,000 그런 명 얘기 안 했는데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 예.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0명이었는데 네. 2,000명이 됐다. 왜 물론 이제 2,000명이 정권이 됐느냐?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는 철학이 바뀌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정부에서는 뭐 특목고 자살을 없애자 그러다가 어떤 데에서는 유지하자 이럴 수 있죠. 그거는 특목고 자살을 없애자는 논리 또는 존속하자는 논리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거고 철학이 다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어떤 철학의 변화 이런 것이 엿보이진 않는데 갑자기 500명에서 2,000명이 된 거는 전 좀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대학들에서 그러면 야 우리 의대는 몇 명 늘려달라고 하자라고 할 때 이거를 진짜 의과대학하고 그렇죠. 제대로 협의를 했느냐 이게 제가 확인된 정보가 아니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좀 못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건 확인된 정보가 없습니다. 물어봐도 솔직하게 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확인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의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몇 명 늘려주세요 한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저 최대한 부르겠죠. 그렇죠. 최대한 야, 이번 이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의 위신 등을 고려해서 그럼요. 최대한 그냥 늘리자. 그건 뭐 당연한 심지어 겁니다. 상당수 경우는 대학 본부에서 그냥 주도해가지고 의대하고는 충분한 협의 없이 그냥 질러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예. 이번에 정부가 다시 조사했더니 또 3,000명이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 의대는 그게 일리가 있죠. 예를 들면 울산대 의대가 사실상 서울에 있죠. 서울 네. 아산병원에서 대부분의 수업과 실습을 하니까 거기 굉장히 정원 적을 걸요.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면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를 기하기도 어렵고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예.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큰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상 거기서 실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꽤 늘리겠다 하는 게 나름 이해가 돼요. 근데 일부 의대는 예를 들면 뭐 지방의대인데 현재 110명 정원인데 300명을 불렀습니다. 3배로 2배, 3배. 물론 예과 2년 다니는 동안에 준비를 한다라는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2년여 만에 3배를 감당하는 게 과연 준비가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5배로 늘려. 거기다가 과연 의대랑 제대로 협의하고 준비가 가능한 그런 선을 얘기한 것일까? 이것도 의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별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책정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거는 의료하고도 연관돼 있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얘기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는 합리적으로 계산된 그 3원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계산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금에 있는 의사들의 굉장히 과도한 표현이랑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매우 높은 기대 수익 예. 그게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모두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아주 극소수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문을 좀 열어주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매우 강력한 기득권이 살짝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국민 뭐 절대 다수가 지지를 하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500명 늘리려고 했다가 의사 반발로 무산됐는데 2,000명 늘려? 아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진짜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 사실 의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사가 부족하다. OECD 평균 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부족해진다. 그 말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 1년 중 국민 한 명이 평균 병원을 몇 번 가나 이런 통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OECD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2분 3분 만에 한 명을 봐가면서 환자 한 명을 봐가면서 막 그렇게 그거를 벌충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제 성립된 거 이런 것도 문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어떤 균형점에 성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평균적인 것에 비교해서 OECD 평균에 비교해서 의사는 부족하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고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내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국민들이 선진국 평균 대비 병원을 훨씬 자주 다니시고 비교적 싼 값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전제조차도 물론 이제 3원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예.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러면 또 야 너는 의사 늘리지 말란 소리야 뭐 이러면서 그러게 요즘 이게 뜨거운 문제긴 한데 하여튼 의대 정원과 지금 가뜩이나 과열된 입시 분위기하고 딱 만나서 이게 약간 폭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평준화된 나라들도 대학 서열로 인한 어떤 과열 경쟁은 막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예. 전공 서열로 그렇죠. 인한 경쟁은 못 막거든요. 그걸 유일하게 막은 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심지어 의대마저도 예외 없이 바칼로레아에서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일단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 넘으면 추첨. 물론 이제 이 대학에 너무 몰리면 다른 대학으로 추첨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 일단 와. 받아줘요. 그러면 의사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닌 동안에 잘립니다. 아하. 학교를 다 졸업하는 게 아니고 의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해서 전공을 바꾸거나 대학을 그만둔 비율이 예. 80%가 넘습니다. 80%요? 예. 10명 중에 2명만 남는다는 얘기인 거네요? 아니 의사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줄 수 그렇죠. 없잖아요. 예. 거기 내에서 결국은 경쟁을 그 하는 내에서 거다. 상대 평가를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거 좋네요. 유럽 주요 국가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입학제도의 평준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공서열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예. 그래서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 학과는 프랑스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면 받아주만 특히 의대 같은 데는 예외 없이 성적이 좋아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독일 전체 평균입니다. 독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부 학과는 프랑스처럼 그냥 받아주고 일부 학과는 성적 중심으로 뽑는데 독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첫 번째 전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공을 옮기거나 대학을 그만두는 비율이 인문사회 계열은 10%대에서 20% 사이인데요. 네. 이공 계열은 30%에서 40%대까지 나옵니다. 학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일은 상당수 학과가 성적 좋은 학생을 가려 뽑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받아주는 그런 학과들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심지어 의대마저도 그냥 다 받아주니까 중도 탈락자가 독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의대 같은 데 무려 80%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핀란드가 왜 성적 순으로 뽑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학 서열로 인한 경쟁이지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관도 있고 나중에 기회 돼서 이제 불러주시면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노동시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전공 서열로 인한 경쟁은 막는다는 게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겨우 막는다고 한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 의대도 다니다가 80% 이상이 탈락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공 서열, 노동시장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경쟁은 확실히 풀기 어렵구나. 졸업하자마자 월급의 봉투가 그걸 알수 있는 달라지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 그 사회 수요에 대한 그런 서열화가 전공의 서열화가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숫자가 늘어나면.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건 제가 당연히 동의하는데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그걸 늘려봤자 그 사람들 다 미용 의료 이쪽으로 가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3원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풀면서 그러니까 풀면서 가야 적정 된다. 증가분이 이 정도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우리나라 문제네요. 교육 문제는 막 들으면 들을수록 심하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많이 뭐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밖에 영국에서 안 그래도 공부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정도의 이 교육제도, 이 입시제도의 심각성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그러니까 심각합니까? 그 질문을 아니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시제도가 심각한 게 아니라 예. 대학 간 격차가 극심한 겁니다. 결과가 대학가 그렇다는 거죠. 격차가. 우리가 네. 사실 우리 대학 입시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예. 대입제도 바꿔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지나. 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대학 간 서열이 그러니까 결국 대학 간 격차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어떤 대입제도를 들여와도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고통이 심해지기만 하지
아니 한 줄 세우기가 안 좋다고 여러 줄 세워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그렇죠. 어차피 맛집은 서울대 딱 정해져 딱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교육의 질이 제일 높고 교수들도 제일 훌륭하고 교수대 학생 비율도 제일 좋고. 근데 한 줄 세우기 하지 않고 여러 줄 세우기 하면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뭐 줄 서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겪게 되는 고통이 더 줄어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하여튼 영국에서 잠깐 오셨는데 저희한테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